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예비동서가 결혼을 하려고 시댁에 방문을 했을 때 저와 시모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그 모습을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지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꺼내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전 상황이 시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시댁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죠. 제 사연의 시작은 시모가 무릎을 다치게 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시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시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나마 견딜만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시댁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를 잘 대해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가정부보다 못한 취급으로 대하셔서 점점 더 안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는 딱 10년 되었는데요. 9년을 버텨왔었는데 시댁에서의 1년은 정말 제 인생에서 최악의 시간이었을 정도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들이었어요. 시모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 만큼 시모의 이중적인 성격이 모두를 힘들게 만들었고 결국 이혼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지금 그 말을 했다고? 나한테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잖아. 별것도 아닌 일을 왜 크게 만들고 그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건 너무 억지 부리는 거잖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으로 보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이해 좀 해주고 좋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설명해 줬잖아. 어머님이 계단에다가 무슨 짓까지 저지르셨는데 나 여기 들어온 이유가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 보살펴 드리려고 온 거지. 저 세상 떠나려고 온 거 아니거든? 어떻게 계단에 기름을 뿌릴 생각까지 하실 수가 있어? 나 이제 그만할래. 이러다 나중에 우리 딸 나연이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아무 사건 없이 끝날 수 있었던 거지. 만약 나연이가 받기라도 했어봐.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엄마가 실수로 부은 거라잖아. 당신 요즘에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을 왜 계속 악화시키는 건데?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라고. 어떻게 저걸 실수라고 할 수 있어? 아무리 당신 엄마라고 해도 생각 좀 하고 편을 들지 그래? 어머님이 실수로 기름을 쏟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 식용유가 왜 필요하셨는지 여쭤보기라도 했어? 아무 말도 못 하시잖아. 내가 밟으려다 발견해서 미끄러지지 않았던 거지? 만약 밟았다면 나는 지금 내 진탕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너무 놀라서 기름을 닦고 있는데 어머님이 뒤에서 내 모습을 몰래 지켜보시다가 방으로 들어가셨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다니까. 나는 무릎을 다친 환자를 돌보기 위해 온 거지. 내 목숨을 잃으려고 어머님 댁에 온 게 아니야. 편들 걸 편들어.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당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과도 끝이야. 내가 하는 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오죽했으면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왔겠냐고. 남편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들이 더는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게 만들었어요. 자기 엄마라고 감싸기만 하려는 남편의 모습에 정 떨어져 버린 저는 더 이상 시댁에 있고 싶지 않아
짐을 챙긴 뒤 나갈 준비를 하려는데 저를 계속해서 말리려는 남편과 실랑이가 벌어지자 시모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리곤 저를 보며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하필 계단에다가 식용유를 부어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려 했던 게 아니다. 너 도움 없이는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저지를 생각을 하겠니? 요즘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예민해진 거 아니니? 오늘은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면 어떻겠니? 이대로 나가버리면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그러니까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고 차분히 풀어나가도록 하자. 연기 그만하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왜 이 사람 있었을 때만 약한 척 하시는 거예요? 저와 단둘이 있었을 때 모습을 보여주시라니까요? 당신 그만 좀 하지 못해? 우리 엄마가 먼저 손을 내미셨으면 당신도 멈출 줄 알아야지. 왜 더 악화시키려는 건데?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자니까. 하마터면 제가 세상을 떠날 뻔 했는데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를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친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목소리를 높인 남편의 한마디에 저는 걸음을 멈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딸이 이혼하는 걸 원하겠냐고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지 말라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방으로 다시 돌아와 버렸고 남편도 뒤따라 방으로 들어오더니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자기가 좀 더 신경 쓰겠다고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우리 엄마가 당신이 잘못되길 바라고 그런 행동을 하셨겠어?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거 잘 알잖아. 이번 일은 서로의 오해에서 시작된 거니까 최대한 좋게 풀고 끝내는 걸로 하자. 우리가 이혼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게 누군지 잘 알잖아. 나연이한테 상처 줄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당신은 끝까지 내 생각은 전혀 해주지 않는 거지?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을 때 완전 딴 사람처럼 행동하신다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적응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나 정말 많이 지쳐 있어.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을 정도야. 그러니까 당신도 고집 부리지 말고 어머님 그만 요양원에 모시는 거 생각해봐. 우리가 이혼하는 걸 원하지 않고 나연이한테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오래 기다려주지는 못해. 결혼 생활 10년 동안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 없었는데 이혼 얘기 나왔으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그렇다고 어떻게 우리 엄마를 요양원으로 보내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집안의 장남과 결혼을 했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찌됐든 이혼은 절대 안 되고 엄마한테도 내가 최대한 좋게 얘기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만들 테니까 이제 그만 화 풀고 거실로 좀 나와봐. 엄마가 할 말이 있으시대. 시모가 겨울에 미끄러지셨는데 그때 무릎을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하시다며 제대로 걷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휠체어에만 앉아 계시다 보니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제약이 많았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집안의 며느리라곤 저 하나뿐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시모를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어도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드렸었는데 항상 돌아오는 건 모진 말들 뿐이었고 저에게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주시다 보니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었던 거죠. 누가 봐도 시모가 계단에 기름칠을 했던 건 저를 해하려는 행동이 확실한데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에 많이 화가 났고 저도 더 이상은 시모에게 잘해드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밖으로 부르신 이유는 도련님한테 여자가 생겼는지 결혼 문제로 시댁에 오겠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도련님과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능력이 상당히 좋은지 흥분을 하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우리 막내가 이번에 정말 괜찮은 며느리감을 데려온다더라. 월 수입이 3억이나 된다고 하던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사업을 한다지만 한 달에 3억이면 엄청 성공한 거잖아. 그러니 무조건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겠지? 이번 주말에 인사 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네가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거다. 내가 무릎이 이 모양이니 어쩌겠니? 대신 고생 좀 해줘야지.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서 음식 준비까지 전부 다 해줄 수 있는 거지? 네? 저 혼자서요? 이번 주 주말이면 이제 이틀 남았는데요. 저는 어머님 살펴드리는 것도 벅찬 상황이에요. 음식 만들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차라리 식사는 나가서 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할 수는 없죠. 이 사람도 새벽같이 출근해서 집에 늦게 오고 중간에 나연이도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가야 하는데 차라리 밖에서 만나던지 아니면 음식을 주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안 사정을 미리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해주지 않겠어요? 그냥 손님도 아니고 우리 막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는 여자인데 어떻게 음식을 주문할 생각을 하니? 정성이 들어가야 결혼까지 성사시킬 수 있는 거지. 그래, 당신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신경 좀 써줘. 내 동생이 나이도 있는데 이번에 결혼 놓치면 너 언제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될지 모르잖아. 너는 그거 한번 희생하는 거 가지고 꼭 속 좁게 말을 하면 마음이 편하니? 어차피 하게 될 거 몇 번 더 움직이면 되는 건데 그렇게 도와주기가 싫은 거야? 제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 혼자 많은 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걸 속 좁다고 말씀하시면 저야말로 서운하죠. 아니면 당신도 그날만큼은 일찍 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던지 힘으로 하는 건 당신이 좀 해주면 수월하게 끝날 수 있잖아. 예, 그래도 우리 집안의 가장인데 가사를 시키는 건 아니지.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안일까지 어떻게 시키니? 그냥 내가 하마. 아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면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며칠만 좀 희생해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사지도 멀쩡하면서 왜 이렇게 움직이기를 싫어해?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는데 당신 보면 엄청 게으른 것 같아. 얼마나 힘든 일 한다고? 그거 움직이기 싫어서 다리가 안 좋은 우리 엄마를 휠체어에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시게 만들어?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나한테까지 일을 시켜야 마음이 편하겠어? 이게 지금 심각하게 대화할 거리라고 생각해? 이왕 하는 거 좋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럴 때마다
나도 당신이랑 결혼한 걸 정말 후회하게 된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도 저를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신 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답답함의 연속이었죠. 저 혼자 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했던 것뿐인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고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럴 때마다 저도 점점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고 남편과 부부 관계를 더 이상 이어나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날 결국 저희 부부는 각방을 사용했고 집안에는 냉기가 흐르게 되었죠. 새벽에 남편이 출근하는 소리가 제 귓가에 들려왔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아침까지 챙겨준 뒤 보냈을 텐데 전날에 그 난리가 난 이후 좋지 않은 감정에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출근한 뒤 제 딸도 학교를 가야 돼서 이것저것 챙겨 밥 한 숟갈 떠먹이고 학교에 바래다 줬어요. 오는 길에 식재료를 미리 사놓는 게 좋을 것 같아 장을 본 뒤에 다시 시댁으로 들어왔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시부가 계셨지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시모가 혼자가 되어버리셔서 항상 외로워하셨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저한테 오는 건지 매번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항상 다음 날이면 웃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매일같이 인상 쓰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았었죠. 하지만 저 혼자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시댁에 살면서부턴 제 얼굴에 웃음기는 사라졌고 항상 인상만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장을 보고 들어갔을 때 시모와 얼굴을 마주쳤는데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양손에 식재료를 한가득 사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저에게 찬물을 끼얹어 버리셨습니다.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에게 찬물을 한 바가지 더 끼얹었어요.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또 시작이 된 거였죠. 저에게 함부로 대하시는 시모의 행동에 질려버려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 내가 어제 얼마나 참고 있었는지 알지? 내 아들한테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 억누르고 있었던 거 알고 있지?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이가 하는 일이 건축 현장 일이다 보니까 집안일에 신경 쓰다가 큰 사고라도 날까봐 참고 계셨던 거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시작은 어머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이제 좀 솔직해지시죠? 어제 왜 계단에 기름칠을 하신 거예요? 제가 정말 미끄러져서 사고라도 나길 바라셨어요? 그건 실수였다니까. 식용유가 필요했는데 하필 계단에서 엎질러진 것 뿐이야. 내가 너를 헤아려 들었겠니?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찔리는 거라도 있나 봐. 그러게, 처음부터 잘하면 얼마나 좋아. 며느리가 수능적이지 못하니까 나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조용히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 무슨 말만 하면 입이 대빨 튀어나와서는 얼굴에 오만 인상 다 쓰고 있는데 그걸 보고 누가 좋아하겠어? 너 같은 며느리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도 싸. 그래도 제 딴에는 최대한 좋게 하려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해서 아침에 미리 장까지 봐왔는데 돌아오는 건 찬물 2바가지였네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는 정말 그만하고 싶다고요.
다 때려치울 테니까 어머님이 전부 다 알아서 하세요. 제가 없어야 평화가 찾아오지 않겠어요? 시모의 행동에 질려버린 저는 똑같이 찬물 한 바가지 퍼서 퍼붓고 미련 없이 뒤돌아섰고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주방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고 시모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현관문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나가려 했는데 시모의 살려달라며 괴로워하는 목소리에 어쩔 수 없이 주방으로 다시 들어간 순간 시모의 머리에서 출혈이 나고 있었습니다. 저를 뒤쫓아 오시려다가 흥건해진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휠체어에서 넘어지셨고 바닥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거였어요. 상처가 깊어 보여 병원으로 모시려 했지만 시모는 큰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며 저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시모를 힘겹게 휠체어에 다시 부축한 뒤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깨매일 정도는 아니라서 지혈을 한 뒤에 반창고를 붙였지만 이런 상황들이 답답하기만 했었죠. 서로 웃으면서 충분히 지낼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현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시모는 누워 있어야 할 것 같다면서 몸을 옆으로 돌리셨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본 뒤 방문을 닫고 정리가 되지 않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한참 동안 식재료 정리를 끝낸 뒤 묵묵히 집안 청소를 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집안이 조용하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남편이 별일 없었냐고 물어보길래 좀 전의 상황을 설명했고 제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면서 되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남편은 저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상황이 어찌됐든 우리 엄마가 다치셨으면 그건 당신이 잘못한 거라고.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마가 이게 뭐야? 됐다. 그만해라. 내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며느리 잘못은 없다. 그러니 화내지 말고 저녁이나 먹도록 하자. 머리에 꽤 충격이 있었는지 열을 올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계속 지끈거리는데 네가 목소리를 높이면 두통이 심해질 것 같다. 할 말이 있으면 나중에 둘이 개인적으로 하든지 해라. 엄마, 정말 괜찮아요? 병원 안 가보셔도 되는 거예요? 뇌진탕으로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혹시 모르니까 일단 병원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유, 그 정도는 아니라니까. 넘어지면서 살짝 긁힌 것 뿐이라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러다 밥 다 식겠다. 일단 저녁부터 먹자. 그날 저녁을 먹은 뒤 아이를 재우고 방에 들어와 지쳐버려 자리에 누우려 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곤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시모의 이마에 상처를 냈다고 또다시 열을 올렸어요. 상대하고 싶지 않아 무시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돌려 세우더니 제 뺨에 손을 올리려는 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너무 놀란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지칠 대로 지쳐버린 상태라 더는 남편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입에서는 끝내 이혼 얘기가 나왔고 조만간 돌아오는 월요일 이혼 서류를 작성하러 가자는 말을 꺼냈어요. 남편은 비웃으면서 또다시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냐고 제 마음을 헤아려 주려 하지 않길래 묵묵히 짐을 챙겼어요. 아이가 푹 자고 있어서
다음날 친정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안 좋은 상황에서 이혼의 문턱까지 오게 됐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밤을 꼴딱 새우면서 고민을 해봤지만 이혼만이 답이었고 동이 트자마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던 아이를 빼서 품에 안더니 어디를 가냐고 화를 냈어요.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함께 있을 필요 없지 않냐고 아이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날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있어야 한다고 그 뒤에 보내주던지 생각을 해보겠다면서 나머지 한쪽 손으로 제 옆에 있던 캐리어까지 빼서 버렸습니다. 집 밖으로도 나가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했어요. 아이를 남편에게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참고 있었죠. 그렇게 영혼 없이 준비를 끝낸 뒤 잠깐 쉬고 있는데 도련님이 거의 도착해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시모가 저를 급하게 마당으로 부르셨어요. 예, 시간 없다. 여기 정원에 있는 잡초 서둘러 뽑아라. 우리 집안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잘 알지? 일단 보이는 대로 뽑아서 갖다 버려. 그이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왜 제가 잡초까지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음식 준비해줬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그이 불러서 잡초 뽑으세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니? 우리 집안 첫인상은 너 때문에 글렀어. 오늘 같은 날 굳이 얼굴 붉힐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속 터지게 만드는 거야? 저를 탓하지 말고 거실에 앉아서 TV 보고 있는 어머님 아들을 탓하세요. 저는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나연이 데리고 가볼게요.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시모는 바닥에 있던 장대를 들어 제 등을 후려 치셨어요. 그 순간 너무 놀라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긴 장대를 들어 사정없이 저에게 휘둘렀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그만하시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시모는 저 때문에 집안 첫인상을 말아먹었다면서 더욱더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때마침 시댁에 들어오던 도련님이 목격하게 되었고 급하게 달려와 시모의 장대를 빼서 던져버렸어요. 도련님이 너무 일찍 왔다고 생각했는지 시모는 당황한 얼굴로 도련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던 한 여자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 두 눈을 의심했고 다시 만난 인연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왜 이런 눈추한 곳에 계세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소식이 궁금했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너한테 이런 꼴이나 보이고 20년 만에 봤는데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나는 보다시피 이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있어. 안 그래도 그만 정리하려고 했었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장대로 사람을 내려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고요. 강우 씨, 어머님이 이런 분이셨어? 그게 나도 처음 목격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 엄마,
왜 형수님한테 이런 짓을 하셨어요? 거의 다 도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더욱더 조심하셨어야죠. 아니, 그게 내가 며느리한테 정원에 있는 잡초 좀 뽑으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 화가 안 나게 생겼어. 꼴랑 200평밖에 안 되는데 그거 싫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던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자랐으니 매질을 해서라도 똑바로 교육을 시켜놔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 한 대 지어 박았다. 제가 목격한 장면만 봐도 어떤 집안인지 충분히 알 수 있겠네요. 강우 씨와의 결혼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언니를 이런 곳에서 만난 것도 신기하지만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언니가 당했던 거 저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제 모든 걸 걸어서라도 전부 갚아 드릴게요. 도련님과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온 여자는 20년 전에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만들어진 인연이었어요.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 여자는 서점에서 매일 살다시피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르바이트를 쉬고 있었을 때 제가 일을 하던 서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대피하길래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제 두 눈에 들어온 건 서점에 불이 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런데 뜨겁게 타오르고 있던 서점 안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가 들려왔고 매일 서점에서 살던 고등학생 여자가 불길에 휩싸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저는 그때 당시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화장실에서 온몸에 물을 적신 뒤 그 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힘들게 구출에 성공을 했지만 그 학생의 얼굴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졌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여러 차례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전화번호까지 바뀌게 되면서 연락처가 지워져 소식이 끊기고 말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또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가웠어요. 얼굴에는 그대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저를 부축해 주면서 제 딸과 함께 시댁을 나가려 하는데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고 시모는 대화로 풀어나가자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던 그때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시모가 두 발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예비 며느리를 절대로 보내줄 수 없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계셨네요. 그 모습에 모두가 경악을 하고 말았죠. 걷기 힘들다고 했던 사람이 저에게 뛰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거에 분노가 치밀어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결국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인연을 만들게 된 출판사 대표인 동생 밑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덕분에 현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인간들의 악연을 끊어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놓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겠죠.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장마철 운전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뭐든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이 40 중반이 넘어가는 세월 동안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지 못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작년에 남편과 갈라서게 되었거든요. 저에게 온갖 상처를 주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거부를 했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저와 다시 시작하려고 쉬지 않고 접근을 하고 있는 중이라 더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준비 중에 있어요. 컴퓨터의 전원을 끄기 전에 저와 남편이 왜 서로 갈라서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사연을 들려드리고 소통을 좀 해보고 싶네요. 작년에 문제가 생긴 건 다름 아닌 9년간 병수발 들었던 시모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서부터 남편과 여러 가지로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는지 변해버린 모습으로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게끔 더 악착같이 모질게 대하고 있었죠. 결국 지칠 대로 지쳐버린 저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우리 어머니 병수발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 때문에 내가 9년 동안 편하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 아직 서로 젊으니까 뭐든 하면 먹고 살 순 있잖아. 열심히 한번 살아봐. 내가 당신한테 자유를 주는 거야.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낸 거잖아. 우리 어머니가 오늘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던데. 장례만 끝나면 각자 갈 길 가자고. 지긋지긋했던 당신과의 결혼 생활, 이제야 마무리가 되는 것 같네. 서로 맞지 않는데 굳이 같이 붙어 살 필요가 뭐가 있겠소? 이러려고 일부러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결혼 전에는 엄청 따라다니면서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님 모셔와 나한테 병수발 들게 하고 이제 곧 세상 떠나실 때 됐으니까 나도 필요 없다는 거잖아. 접근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어? 돈도 없어서 결국 어머님 나한테 맡기더니 지금까지 고생한 나를 버리려고 그동안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거야? 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속이 후련해? 헤어질 거 생각하니까 아주 좋아 죽겠니? 당신이랑 결혼한 지 10년의 시간 동안 9년을 어머님 병수발 들었어. 우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건강하지 못한 어머님을 볼 때면 세상 떠난 부모님 생각에 지금까지 옆을 지켜드렸던 건데 당신은 그런 나한테 꼭 이런 식으로 상처를 줘야 해? 나와의 아이도 가지지 않겠다고 짐스러운 상황들을 전부 없애버리기 위해 수술까지 받았던 것도 이해했어. 당신이랑 내가 좋은 형편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었던 건데 어떻게 어머님이 세상 떠나실 때가 되니까 나와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내치려 들어? 당신한테 속아서 지금까지 희생만 하고 살아온 내 인생 책임져. 당신 인생을 내가 왜 짊어져야 하는 건데? 어차피 우리가 함께 살아봤자 득될 거 하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잖아. 지금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 알면서 미련하게 계속 붙잡고 있을 거야? 각자 갈 길 가면 얼마나 속편해. 내가 지금이 오길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었는데 나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했었어. 이제야 내 삶을 찾을 수 있게 된 거고 당신도 그만 고생하고 앞으로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서로 나눠 가질 재산 싸움 같은 것도 안 해도 되니까. 서로 갈라서는 거 얼마나 깔끔해? 자식도 없으니까 내가 양육비 내줄 필요도 없는 거고. 이 집이야 어차피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었으니까 당신은 몸만 나가면 되잖아. 지금까지 우리 엄마 병수발 듣느라 그동안 고생한 거 예정을 생각해서 당신한테 엄마가 살던 집 그거 당신 명의로 옮겨줄게. 거기서 살면 당장의 생활은 될 거 아니야? 그것까지 전부 다 팔아치우려 했던 거 나도 조금의 양심은 있어서 주는 거니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 구옥이라 곧 무너질 것처럼 허름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곳은 당신이랑 우리 엄마가 함께했던 추억들이 묻어있는 곳이잖아. 남편은 벌써부터 저와의 관계에 대해 전부 정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제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었죠. 그래도 함께해온 세월이 있는데 시모가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며칠 남지 않게 되자 본색을 드러낸 남편의 행동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었어요. 남편과 인연을 만들었을 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삶의 희망이 생겼었고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시모의 수발을 드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거짓된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속으로는 하루빨리 저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어 했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숨기고 있었죠. 답답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숨만 쉬며 누워 계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시모의 삶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눈물을 보이고 있자 시모도 눈을 감고 계셨지만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건 저에 대한 고마움을 전부 다 알고 계신 듯 보였습니다. 9년의 세월 동안 시모 옆에서 병수발 들었을 때 힘들다는 생각보다 함께하는 시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시모와 대화가 가능했을 때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시모를 볼 때면 저희 부모님 생각에 더 많은 것들을 챙겨드리고 싶었죠. 항상 저에게 부족한 집안에 들어와 고생만 안겨주는 것 같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저와 여행도 가고 싶어 하셨지만 현실은 병실에 누워 계실 수밖에 없으셔서 제가 안 볼 때면 미안함의 눈물을 보이곤 하셨습니다. 남편만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 있었다면 저희 가족의 슬픔은 덜했을 텐데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주지 못한 모습들이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고 말았네요. 아직까지 숨이 붙어 계신 거야? 어머니, 언제까지 버티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만 쉬셔도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사람 생명 참 질긴 것 같아.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병원비 축 내실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남겨준 것도 하나 없으시면서 지금까지 자식 등골 빨아먹었으면 갈 때라도 서둘러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끈질기게 버티려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저 좀 놓아달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엄마와의 지긋지긋했던 인연 끊어내고 싶은 제 마음 왜 이렇게 몰라주시는 거죠? 당신이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엄마가 세상에 미련이 남으셔서 못 떠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병수발만 들어주라고 했지 정까지 주라고 그랬어? 피를 나는 모녀도 아니면서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야? 당신이 흘리는 눈물 내가 보기에는 가식 같다고. 당신도 이제 병실에 들어오지 마. 방금 뭐라고 그랬어? 가식? 어머님이 빨리 떠나시면 좋겠다고? 그게 자식 입에서 나올 말이야? 당신을 낳아주신 분이야. 가진 게 없고 부유하지 못했어도 당신이 이 세상을 혼자서 살아온 것 같아? 그동안 키워주신 건
왜 생각 못 하는데? 당신이 오히려 어머님 등에 달라붙어서 간이며 쓸기며 다 빼서 가져갔겠지. 어머님과 그동안 살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렇게까지 가난해진 이유도 전부 당신 때문이었잖아. 사업한답시고 집안 재산 전부 다 빼가고 어머님 노후 재산까지 탈탈 털어가 사업하는 족족 망하기만 했었다며. 그런데 해준 게 없다고? 어떻게 당신을 낳아주신 분한테 빨리 세상 떠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쓰레기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당장 병실에서 나가. 어머님이 눈만 감고 계시는 거지 귀는 열려 있으시다고. 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들으시라고 하는 소리야. 당신도 어차피 이제 곧 남남인데 언제까지 여기에 붙어 있을 거야? 이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계획이나 좀 세우지 그래. 장례식 때나 부를 테니까 이제 그만 좀 왔으면 좋겠네. 엄마가 끈질기게 생명줄을 잡고 계신 건 다 당신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 병실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 같은데? 내가 연락할 때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서둘러 일 처리가 진행이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남편은 숨만 겨우 쉬고 계신 시모 앞에서 온갖 독설을 퍼부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래도 낳아주고 그동안 키워준 본인 엄마한테 하는 행동은 남보다 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제가 끝까지 나가려 하지 않자 남편은 저를 끌고 병실 밖으로 내쳐버리더니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무서운 모습으로 돌변해선 시모가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야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된다면서 저와 시모가 가까워지는 걸 막아섰어요. 결국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듣고 계셨는지 시모는 며칠 뒤 세상을 떠나셨고 그제서야 연락 온 남편은 장례식을 준비하라며 저를 불렀습니다. 급하게 장례식장을 찾아가자 남편은 이미 친분이 있는 사람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그냥 돌아가고 싶었지만 시모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제 발목을 붙잡아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며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남편이 충격적인 행동을 제가 보는 앞에서 서슴없이 보여주고 있었죠. 그동안 정말 지긋지긋했던 것들이 이제야 정리가 되니 내 속이 다 후련하네. 너는 그래도 행복한 거야. 집안이 잘 사는 편에 속하잖아. 우리 집안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 사업도 어느 정도 자금이 뒷받침돼야 하는 건데 보잘것없는 집안이라 자금이 없다 보니 내가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망하게 되더라고. 그럴 때마다 부모 잘못 만난 내 인생이 얼마나 화가 나던지 너희들은 지금의 삶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앞으로 혼자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 거야. 지긋지긋했던 것들 전부 다 정리하고 남은 인생 혼자 즐기는 게 내 꿈이었다고. 너희들 혹시 세컨드 안 필요하냐?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고 데이트는 하고 싶은데 주변에 여자가 없으니 답답해 죽겠지? 남자들은 가끔 일탈을 하고 싶잖아. 그래서 내가 좋은 제안 하나 하려 하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대가만 지불하면 되는 거야. 나 조만간 저 사람이랑 이혼할 거거든. 사람이 착해서 좋은 말 몇 번 해주면 그냥 넘어와. 너희들 즐기고 싶으면 저 사람이랑 연애해도 된다는 거야. 단 내가 소개해 준 거니까 가는 게 있으면 돌아오는 것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 어때?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 아니야?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라잖아. 우리 곧 있으면 인생의 절반을 살아간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해도 나이 70 꺾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대로 걸을 수나 있을 것 같아. 그때 되면 이런저런 질병도 함께 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즐기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들도 가끔 일탈 한번 하고 싶지 않아? 지금의 가정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냐고. 남편이 술이 과했는지 충격적인 말들을 거침없이 뱉어대길래 화장실에서 물 한 바가지 퍼와서 정신 차리라며 냅다 얼굴에 뿌려 버렸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해선 안 될 말들이 있는 건데 남편의 인간 이하의 행동은 제 분노를 더 키우고 말았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시모의 장례식장에서 터져버리게 되었죠. 남편은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저에게 손까지 올려 붙이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흥분한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잠시 나갔어요. 제가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거였죠. 하지만 제가 잘못한 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시모의 영정사진 옆을 지켰습니다. 정신을 덜 차린 남편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을 짓을 했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이혼 서류에 아직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부인 만큼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저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밖에 있던 남편이 어느 정도 흥분을 가라앉혔는지 다시 장례식장을 들어왔지만 이미 저희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져 버렸기 때문에 침묵을 유지한 채 서로의 자리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시모의 장례가 끝이 난 뒤 남편이 바라는 대로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모가 살고 계셨던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허름한 구옥을 저에게 넘겨주면서 시모의 집을 받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온갖 생색은 다 내놓에 저와의 인연을 끊어내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되어버린 저는 시모가 남겨준 허름한 집에서 한동안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동안 지낸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게 지나가 버린 것 같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현실을 마주한 저는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안 좋았던 기억들을 전부 지워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동안의 제 삶은 시모 곁에서 병수발만 들어왔었기 때문에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하기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졌고 거기에다가 혼자만 있게 돼서 그런지 쓸데없는 잡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허탈해진 인생을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언제부터인가 꽤 많은 사람들이 집 근처를 배회하며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그런데 저희 집 앞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무리에 있던 남자분께서 재개발 추진 문제로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주변 동네가 너무 오래되기도 했지만 옆 동네에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서 저희 집 주변에도 재개발 영향을 받게 될 것 같다며 나라 정책을 통해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구옥들을 매입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라 동네를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거라는 걸 남편의 반응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재개발 지역이 될 것 같다고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그 소식을 남편도 들었는지 갑자기 저에게 명의를 넘긴 집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이 집은 당연히 내 거지. 명의 이전했다고 무조건 당신 소유가 되는 건 아니라고. 우리 엄마가 평생 이 집에서 몸담고 생활하신 곳인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된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당신한테 넘겨줬었겠어? 지금도 집값이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폭등했다고 하던데 얼마나 올랐는지 당신은 제대로 모르잖아. 그래서 지금 이 집을 줬다가 다시 뺏겠다는 거야? 내가 왜 줘야 하는 거지? 법적으로 모든 게 해결이 된 상태인데 당신이 나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라고.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 나랑 이혼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이 혼자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오다가 어머님이 사시던 집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니까 다시 뺏어가고 싶은 거야? 당신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니? 내가 그동안 어머님 병수발 들면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내가 며느리로 들어오면서부터 당신은 자식의 도리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무슨 염치로 이 집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건데? 저 앞에 서 있는 여자는 당신이 어떤 성격인지 알고는 있는 거야?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옆에 끼고 있는 건데? 당신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어머님 병수발 들어줄 여자를 찾고 있었던 거겠지. 이 집은 내가 평생 가지고 있을 거고 당신한테는 절대 넘겨주지 않을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녕하세요. 대충 듣기는 했었는데 정말 앞뒤가 꽉 막히신 분이네요. 아니면 귀가 어두우신 건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원래 그쪽이 아니라 이 사람 거였다는 거 몰라요? 법적으로 대응하면 어차피 뺏기게 될 거라고요.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원래 명의로 다시 돌려놓고 조용히 사라지시죠. 그쪽이 뭘 안다고 내 앞에서 지금 이래라 저래라야? 법적으로 대응하면 뺏기게 된다고? 그건 해봐야 아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누가 이기는지 보면 될 거 아니야. 나는 끝까지 싸울 거고 어머님이 남겨주신 이 집을 너희들한테 넘어가게 놔두지는 않을 거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고. 영주 씨가 보고 있어서 내가 좋게 설명한 건데 이 사람 안 되겠네. 내가 꼭 무력을 써야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당장 우리 엄마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은 시모가 사용했던 집안의 물건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전부 집어들어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제가 집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 절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경찰의 도움이었고 집안이 난장판이 되고 나서야 도착한 경찰은 저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보는 말에 온몸이 떨려오는데도 침착하게 설명을 해 나갔어요. 경찰은 일단 명의가 저에게 넘어갔고 집의 소유권은 법적으로 저에게 되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 소유권을 다시 주장하려면 남편이 법적으로 소송해야 된다면서 그 전까지는 집에 대한 권리가 저에게 있다며 제 편을 들어 주었어요. 만약 경찰이 옆에 없었다면 남편은 더 크게 난리를 쳤을 테고 결국 저는 내쫓겼을 수도 있었겠지만 제 옆에 든든한 경찰이 있어주자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결국 옆에 있던 여자를 데리고 다음에 다시 오겠다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근처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겠다며 남편에게서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은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게 계획을 했지만 생각한 대로 모든 일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아 골치를 썩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법적 공방이 오고 간 뒤에 판사의 결론은 제가 그동안 시모의 옆에서 병수발을 들어주며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은 집안의 가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이혼을 제기했으며 위자료를 대신해 금전적인 가치가 없었던 9억을 준 뒤 이혼을 했는데 재개발 소식이 들리면서 법적으로 깔끔하게 명의가 이전된 집을 다시 돌려받으려 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사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난리를 쳤지만 법적으로 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 법정에서 남편의 손을 올려주었다면 재개발로 인한 수익을 아무런 계획 없이 사용을 했을 테고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모든 돈들을 전부 다 탕진하고 말았겠죠.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결과가 좋게 끝난 거에 대해 너무 감사했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와서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으며 다른 방법을 계획했는지 저와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좋게 끝난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 함께한 세월이 짧은 것도 아니었는데 다시 합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소? 우리가 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데 뭐하러 재결합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당신 속을 모를 줄 알아? 나랑 합친 다음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은 거겠지. 하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해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받아줄 건데? 당신이 우리 엄마 병수발 들어준 거에 대해 내가 평생 보답하며 살아갈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우리가 불행했던 적만 있었어? 좋았던 적도 많았었다고. 좋게 생각해주면 안 돼? 남편이 생각한 방법은 재결합이었지만 저는 끝까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한 남편은 또다시 얼굴을 붉혔지만 자기가 분노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다시 돌아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마음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더 반복적으로 찾아온 남편과 계속되는 마찰을 없애기 위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 적금 금지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제가 나중에 피해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사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제가 살던 집 주변에서는 벌써 많은 분들이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한 상태였어요. 저 또한 남들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고 재개발로 받은 보상금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늦은 저녁 다시 한번 저에게 찾아왔어요.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제발 한 번만 얼굴 좀 보여달라며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길래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안 본 사이에 남편의 안색은 상당히 어두워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게도 간암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걸 알고 함께 지내던 여자가 남편의 재산과 집까지 팔고 잠적한 상태라며 무릎까지 꿇더군요. 술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결국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얻게 된 결과였고, 몸이 아프게 되자 제가 생각이 났는지 도움을 요청하려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조금의 감정조차 변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과 저와의 관계에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죠. 도와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고개를 돌려 현관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흐느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던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었고, 그 후로 2번 다시 얼굴을 본 적은 없습니다. 또다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미련 두고 싶지 않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밖엔 없네요. 지긋지긋했던 남편과의 인연을 그만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제 삶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모가 저에게 남겨주신 8억이란 값진 재산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사용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생각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저를 버린 남편은 남은 시간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가족들과 언제나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0대 주부입니다. 사연 없는 집 없다지만 여기 나오는 사연들을 보고 항상 놀랜답니다. 저 역시도 사연이 많아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전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여 중학교까지밖에 졸업을 하지 못하였어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 학교를 못 나오는 친구들도 간간이 있던 터라 공감대 형성이 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전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했어요. 전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곧잘 했었기 때문에 꼭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었어요. 무슨 고등학교야? 너네 언니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거 안 보여? 여자의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뭘 그래? 엄마, 제발요. 학비만 보태주시면 제가 나머진 알아서 할게요. 고등학교라도 나와야 은행에 취직이라도 하죠. 은행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한 푼이 아쉽다. 너도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얼른 일할 준비해. 어디 학교 못 가는 애들이 한둘이냐? 그래, 엄마 말 들어라. 우리 집 형편이 그럴 형편도 아니고. 아빠가 죄인이다, 너희한테. 너희들 볼 면목이 없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은 없는 살림에 중학교까지 보내줬으면 됐지 무슨 고등학교냐고 면박을 주셨죠. 그 말도 맞았어요. 제가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없는 살림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집에 보탬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4년을 일했습니다. 제 나이는 어느덧 20살이 돼 있었고 20살이 되어 보니 하나둘 시집 가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한 번도 공부에 미련을 갖지 않았는데 그때는 얼마나 대학교에 가는 친구들이 부럽던지 그때 깨달았어요. 주경야독,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보자고 생각이 들었죠. 조금씩 저금을 해뒀던 터라 희망을 가졌죠. 그렇게 전 야간 고등학교를 진학했습니다. 운명이었는지 그곳의 선생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시댁에 완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저희는 결혼에 성공했어요. 남편이 우직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말이 되는 거니? 어떻게 네가 가르친 학생이랑 눈이 맞아 결혼을 한다고 해? 너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죄송해요. 엄마, 도영이 착한 애예요.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저 믿어주세요. 도영이랑 행복하게 살게요. 결혼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네가 선택한 결혼 끝까지 책임져. 대신 이제 내 덕볼 생각은 말아라. 그렇게 반대해도 네가 선택한 네 결혼이니까. 하여튼 더 이상 긴 말 마라. 당신도 포기해. 그렇게 말려도 하겠다는데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시부모님의 반대가 완강했지만 남편 또한 완강했기 때문에 저희는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큰 집안 살림을 해야 했기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 살림에 전념했습니다. 그런 저는 시댁의 미운놀이 새끼였죠. 나이도 어렸고 최종 학력도 중졸이었기에 시댁에서는 절 너무도 싫어했어요. 특히나 위로 형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형님들의 학벌이 석 박사는 기본이었거든요. 어머, 진짜 웃겨. 나 진짜 쇼킹이잖아.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 불러야 하나? 서방님도 어떻게 된 거 아냐?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중졸이 웬 말이야? 그래도 기본은 맞춰줘야지. 나 우리 서방님이 정열파인 줄 몰랐네 진짜. 어떻게 조건을 안 볼 수가 있지? 그래도 웬만해야지. 안 그래요? 그래도 뭐 그러려니 해야죠. 차라리 잘 됐죠. 이 집 살림 아줌마 혼자 하기도 힘들 텐데 공짜 인력 생긴 거 아닌가요? 뭐 어이야 없지만 그렇게 죽고 못 산다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아, 동서도 동서 매력이 뭐인 것 같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뭐 얼굴이 딱히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아, 저희는 그냥 둘만 생각했어요. 배경 이런 거 없이. 그리고 손익 형님들이니 당연히 형님들에게 깍듯이 하겠지만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병철 씨랑 결혼한 게 제가 두고두고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님들은 제 말에 아주 집이 떠나가라 비웃어댔습니다. 늘 그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지만 저를 아주 대놓고 괴롭힌 건 형님들이었죠. 형님들은 저와 말도 섞고 싶어 하지 않았고 가만히 계신 어머님의 속을 뒤집으며 저를 더 싫어하시게 부추겼죠. 그래도 다정한 남편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내가 선택한 결혼 후회하지 말자고요. 아니 어머님, 동서 오늘 아침에 밥 차리는 거 보셨어요? 본데 없이 자라서 그런지 밥도 그냥 아무렇게나 푸더라고요. 그거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아니 밥 퍼놓은 거 보고 저 엄청 놀랬잖아요. 어머님 보셨죠? 그런 것부터 티난다고 해야 하나? 아이고 그만 말해라 심나네. 어차피 기분 좋지도 않은 거 불난 집에 부채질 마라. 나도 속 터지는데 참고 있는 거야. 아니죠. 그런 거는 어머님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셔야죠. 안 그런가요? 아주 제멋대로 얼마나 날뛰는데요. 기강을 잡아야죠. 형님 말이 맞아요. 얼마나 날뛰는데요. 어머님이 좀 한마디 해주세요. 어디 지랑 우리랑 같나요? 꼭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다니까요. 내버려 둬라. 너희들이랑 한참 비교되는 애다. 말해봤자 입 아픈데 뭘. 난 걔랑 얘기하려고 하면 머리부터 아프다. 알겠니? 형님들과 어머님은 제가 없는 줄 알고 저렇게 뒤에서 얘기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대부분은 형님들이 먼저 시작한 것이고요. 전 그렇게 온갖 무시를 견뎠죠.
그리고 저희는 신기하게도 세 며느리가 각각 차례대로 임신을 하였어요. 큰형님이 먼저 아이를 갖자 둘째 형님 그리고 저 이렇게 순서대로 말이에요. 형님들은 임신을 하자 집안일에서는 완전 손을 떼었죠. 그런 형님들을 어머님은 보고만 있었고요. 온갖 집안일은 다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서러웠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가뜩이나 하지 않는 집안일이었지만 임신하자마자 딱 손을 떼더라고요. 큰 집안일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도 배가 하루가 다르게 불러와 배가 많이 무거웠지만 저마저 못하면 남편까지 미움을 받을까 생각하며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비아냥이었죠. 동서는 원래도 험한 일 하던 사람이니까 집안일 혼자 다 맡아서 해도 되지? 우리야 뭐 책만 보고 뭘 하나? 그리고 임신하니까 몸도 나른하니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 있지? 좀 부탁할게. 아니지. 동서는 결혼하고 팔 잡힌 케이스니까 이 정도는 괜찮나? 형님은 무슨 부탁이에요? 동서, 그렇게 하도록 해. 어머님도 암묵적으로 동의하신 일이기도 하고 동서 임신했다고 우리랑 똑같이 아무것도 안 하려 들면 곤란해. 알겠어? 서방님도 동서 때문에 아버님 눈밖에 나신 마당에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안 그래? 형님들 너무하네요. 저 일할 수 있죠. 근데 저한테 이제 예의 좀 지켜주세요. 아무리 손이 형님들이라지만 이건 인격모독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한테도 예의를 갖춰서 말씀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저도 힘들어요. 어머, 동서, 말 되게 웃기게 한다? 누가 보면 우리가 동서 쥐잡듯 잡는 줄 알겠어. 어디 무식하게 우리 그런 여자들 취급해? 그러게요 진짜. 웃겨?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동서 주변에 죄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 뿐이구나? 작작해. 그리고 공장일 하던 거에 비하면 집안일은 껌이지 안 그래? 그런 식으로 주제 파악 못하면 정말 곤란해. 알겠지? 제가 형님들에게 예의를 갖춰달라고 말이라도 할 때는 형님들은 저를 피해망상에 심한 여자로 몰아갔죠. 그렇게 전 혹독한 시집살이를 건디며 홀로 아이를 뱃속에 품고 감내해야만 했었죠. 남편 외엔 아무도 저의 편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입덧티도 못 내고 형님들 시중까지 들어가며 집안일을 했어요. 형님들이 출산을 하고 나서도 모든 일이 저의 일이 되었죠. 형님들은 본인들과 똑 닮은 딸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곧이어 저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님께서 노래를 부르던 아들이었죠. 어머, 아들이라고? 참나, 말도 안 돼. 그럼 뭐해? 정말 내놓은 자식 아들인데. 신경 쓰지 마, 동서. 설마 아들 하나 낳았다고 변하겠어? 당연하죠. 아버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반대할 결혼할 서방님 아이인데. 설마 그러시기야 하겠어요? 아우, 짜증나. 왜 하필이면 그 물건한테 아들을? 아우, 속상해 정말. 동서 절대 기어오르지 못하게 단단히 우리가 눌러놔요, 형님. 당연하지. 자기가 어디라고 우리한테 까불어? 절대 안 되지. 아들 낳으면 다야. 우리도 둘째 낳으면 돼. 그럼 지금이랑 다를 거 없어. 형님들은 거실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죠. 저만 아들을 낳은 것도 형님들에겐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낳자 형님들의 괴롭힘은 더 심해졌어요. 아무래도 혹시나 아버님 재산이 많은데 그것이 손자한테로 갈까봐 하는 마음 때문이었죠. 전 아들이 주는 기쁨을 나날이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집안일이 생각보다 많이 고됐지만 아들의 재롱을 보는 날 때문에 힘든 것도 잊어버렸죠. 저는 그렇게
아들과 남편만을 위해 살았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손녀인 형님들 딸들보다 저희 아들을 조금 더 예뻐하는 눈치였지만 저 때문에 확 예뻐하진 않았어요. 그것도 아들한테 참 미안했죠. 괜히 엄마 잘못 만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못 받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집의 아들 파워는 대단했어요. 그렇게 절 미워하였던 시어머니는 저만 아들을 낳자 눈에 띄게 제 아들만을 싸고 돌았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아이들은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옛날 사람이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도 사랑받는 아들을 볼 수 있으니 말이에요. 나 윤우랑 마실 좀 다녀올 테니 집 잘 보고 있어라. 그리고 어미, 오늘 닭곰탕 좀 끓여놓고 먹고 싶단다. 어머, 어머님은 윤우만 데리고 가시게요? 우리 아영이랑 아윤이도 있는데 꼭 윤우만 데리고 다니시더라? 내가 또 언제 윤우만 데리고 다녔다고. 아영이랑 아윤이도 그럼 옷 입히거라. 같이 데리고 가지 뭐. 닭곰탕 해놓고. 네, 어머님. 닭곰탕 해놓을게요. 걱정 마세요. 아영이 잘 챙겨주세요. 그래도 어머님 첫 손녀잖아요. 시어머니는 노골적인 편에는 아니었지만 은근히 제 아들만 데리고 다니고 싶어 했죠. 하지만 형님들은 은근 견제했어요. 전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그런 행동들에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첫째 형님은 서럽다는 듯이 둘째를 가졌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아들을 낳았죠. 시부모님들은 눈에 띄게 좋아하셨어요. 워낙 아들 사랑이 유난스러웠던 분들이니 큰형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부모님의 사랑은 막내 손자에게로 갔어요. 아무래도 박사까지 간 며느리에게 나온 손자이니 더욱더 고귀했겠죠. 전 그런 아들에게조차 미안한 엄마가 되었어요. 형님은 아들을 낳더니 기세가 더 등등했어요. 그럼 이래야 정상이지. 당연히 누릴 걸 누려야 정상이지, 안 그래, 동서? 이 그림이 맞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요. 형님 말이 맞고 말고요. 그동안 좀 서러웠어요. 말도 안 되지. 어디 중졸아들이랑 박사아들이랑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서야 사리분별 확실하시네. 안 그래요? 진짜 그동안엔 어머님 총기가 흐려졌나 했다니까요. 그래도 다행이죠 뭐. 중졸 아들이라뇨? 형님들 말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네 아이들은 금띠 두르고 나왔나요? 똑같은 손주들이지. 중졸 아들, 박사 아들 이렇게 금 나눠야겠어요? 따지고 보면 형님들 부모 잘 만나 학교 다닌 거 아닌가요? 가난한 게 죄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나, 또 발끈하네. 그만해, 동서. 뭐 잠깐이라도 어머님, 아버님 사랑 받아봤잖아. 그러니까 그냥 찌그러져 있어. 형님들은 손주들도 급이 있다며 같은 손주들끼리 급을 나눴어요. 제가 그런 취급당하는 건 괜찮았지만 저희 아들마저 제가 엄마라는 이유로 그런 취급을 당하니 너무 화가 났어요. 전 이악 물고 아이를 잘 키워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남들이 욕할지언정 저의 이런 모습을 되물려주지 않고자 했죠. 다행히 아들은 착하고 총명하게 자라주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지혜로웠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열혈맘이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열혈맘인 저에게 저의 아들은 총명 그 자체였습니다. 본인이 먼저 자기주도 학습을 하였고 공부에는 이미 탁월했으니까요. 그렇게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나날이었죠. 그리고 전 분가를 꿈꿨습니다. 이제라도 저희 세 식구 나가 살며 오손도손 살고 싶었고
형님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형님들은 제 아들이 조금이라도 뛰어날까봐 늘 전전긍긍 까내리기 바빴으니까요. 발악을 한다, 동서. 그래봤자 중졸 아들이지, 안 그래? 동서 머리 닮았으면 딱 중학교 때까지 아니야? 그만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중졸이라고 해서 윤우도 중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아영이나 아연이 지 엄마 닮아 아주 싹수가 없네 이렇게 말하면 형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누누이 말했죠? 말 조심하라고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 지금 동서 나보고 싹수 없다고 한 거야?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미쳤나? 아주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지? 우리 집에 좀 살았다고 네가 뭐 되는 줄 아니? 넌 아직까지 그대로 중졸 나부랭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기어오르지 말고 찌그러져 있으란 말이야.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두고 보자고요. 끝에 누가 웃게 되는지 형님인지 저인지 아셨어요? 저 절대 이렇게 가만 못 있으니까. 전 이 말만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교육에 집중했어요.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열정을 쏟아본 적이 처음이었죠. 다행이었던 건 아들이 그런 저를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싫어했다면 못했을 테죠. 뭐든 완벽했어요. 공부하기 싫은 방학에도 제 말을 따라 주었죠. 낮에는 학원, 밤에는 자기주도 학습을 철저히 시켰거든요. 그리고 내신에 좋다고 하는 봉사활동은 죄다 섭렵했습니다. 전 그렇게 완전 열혈맘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다고 집안일을 소홀히 한 건 아니었어요. 전 새벽같이 그 큰 집안일을 다 끝내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들 공부 스케줄, 그리고 틈틈이 시어른 밥상 준비, 몸이 정말 두세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형님들은 그런 저를 도와주기는커녕 본인들 치장하러 다니기 바빴고요. 일하는 사람, 노는 사람 따로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게 생각했죠. 악착같이 버텼어요. 동서처럼 윤우 그렇게 공부시켜도 그 핏줄이라는 게 있다, 동서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아우라라는 게 있어요. 어머, 우리 형님 또 명언 나오려고 하신다. 동서, 잘 새겨 들어. 우리 형님이 어디 틀린 말 할 분이셔? 네?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혹시 또 저 기분 나쁜 소리면 그냥 안 들을게요. 저 오늘 아버님 전골 드시고 싶다 해서 바빠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그냥 윤우 작작 공부시키라는 거지. 아무리 날뛰어도 그냥 윤우는 중졸 아들이니까. 형님, 중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자그마치 16년째예요. 형님 박사 따고 지금 뭐 하세요? 이 집에서 저랑 똑같이 며느리 아닌가요? 며느리라도 다 같은 줄 알아? 난 아버님,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며느리고 동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며느리고. 형님의 또 중졸 소리 정말 듣기 싫었죠. 자그마치 16년 내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가 중졸인 게 가장 큰 잘못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들이 총명한 덕분에 아버님, 어머님은 아들만은 예뻐해 주셨어요. 항상 성적도 1등, 상도 타오고 예의도 바르고 지혜로웠으니까요.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보다도 총명했습니다. 아니, 윤우가 너 학급에서 1등이야? 참나, 넌 누구 닮아 이리 총명하냐? 어려서 나를 보는 것 같단 말이지. 에이구, 그러게요. 우리 윤우가 어렸을 적 하랩이랑 지 아빠 쏙 빼닮았지 뭐예요. 우리 윤우 덕에 웃는다 아주. 아, 윤우가 또 1등 했구나?
아영이는 2등 했던데. 아버님, 아영이랑 윤우랑 간발의 차예요. 다음엔 아영이가 1등 할걸요? 물려받은 지식 어디 가겠어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아, 그리고 우리 아연이도 이번에 반장 선거 나가게 됐다니까요. 아이고, 우리 아연이, 우리 막내 손자. 이 할아비 닮았으면 반장 당연히 되겠지. 안 그러냐? 아주 손자들 덕에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기쁘구나. 웃는 날이 없었는데 요즘에 손자들 보는 낙에 산다니까. 아무쪼록 너희 자식 농사 잘 지었다. 그러게요, 아버님. 감사해요. 그래도 엄마 머리도 닮을 수 있는데 윤우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농담. 제가 살면서 느낀 것은 제가 중졸이 아니었다면 형님은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죠. 그 정도로 저만 보면 중졸. 어느 날 저와 형님들이 저에게 또 비아냥대면서 말을 하는 것을 제 아들이 들었죠. 가지가지였어요. 아니, 웃기지 않아요? 아버님도 항상 윤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도 아연이가 진짜 손자지. 어디 윤우랑 비교해? 괜히 그러시는 거지. 동서는 아버님 몰라? 아버님이 그 많은 재산 어디 나중에 중졸 아들한테 물려주실까? 그래도 요새 윤우 너무 예뻐하는 거 보면 좀 쎄하지 않아요? 전 이러다가 저들한테도 이 재산 나눠줘야 할까봐 걱정이에요. 동서, 걱정 마. 아버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며느리를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재산을 주시겠어? 퍽도 걱정 마셩. 아들은 큰엄마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사랑도 의심이 된다고 하였죠. 또 형님들에게 무턱대고 덤비지 않았지만 방에서 막 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못 만나 괜한 소리 듣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전 그런 아들이 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절 위로해 주더군요. 미안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진짜 가난했거든. 그래서 학교를 못 갔어. 우리 윤우도 이런 엄마가 창피하지?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아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엄마 소름 갚아줄게. 아니, 우리 아들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엄마는 윤우가 엄마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뿐이야.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이 시간 이후부터 미안해하지 않기. 난 엄마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엄마라는 사람이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요. 아들의 한마디가 제 인생 모든 서름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더욱더 열심히 했어요. 시부모님의 봉양도 그리고 아들의 뒷바라지도 말이죠. 무엇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었고 그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원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날이 있고서 더욱더 이를 갈고 공부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나서서 말릴 정도였죠. 윤우야, 좀만 천천히 해. 오늘은 잠 좀 자고, 이러다 병 나겠다. 원래 하던 대로 해. 그래도 충분해, 윤우야. 너무 욕심내면 힘들어. 아니요. 두고 보세요, 엄마. 제가 엄마 소름 한 번에 갚아드릴게요. 엄마, 우리 셋이 나가 사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죠? 에이, 그건 그냥 하는 말이지. 아마 네 큰엄마들도 그럴걸. 원래 며느리들은 다 그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들은 제가 듣기라도 좋게 말해 주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아들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물론 큰형님 딸은 일반 사립 4년제 대학을 갔죠. 저희 집은 그야말로 경사였어요. 형님들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아들의 의대 합격증을 보는 날 전 정말 까무러칠 뻔했으니까요. 내 평생 모든 서름이 보상되는 순간이었죠. 너무 깊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 드디어 합격했어요. 이제 엄마도 두 발 뻗고 푹 쉬세요. 그리고 엄마 인생 사세요, 이젠. 그동안 저 뒷바라지 해주느라 못하셨던 거 지금이라도 많이 하셨으면 해요.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서울대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고마워, 윤우야. 정말. 엄마가 뭘 했다고 쉬어. 지금부터 진짜 우리 아들 잘 해먹어야지 체력 안 떨어지게. 의사 공부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너무 장하고 고맙다, 윤우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 사실 알면 기뻐하실 거야. 엄마 너무 기뻐.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고 무뚝뚝하던 시아버님, 20년 꼬박 밥을 차려드렸음에도 고맙단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했지만 제 아들 서울대 의대 합격증 가지고 온 날 처음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이기에 더욱더 가슴에 와닿았고요. 아유, 우리 집에 의사가 나온다니? 아유, 고생했다, 윤우야. 내 자랑스러운 손자. 그리고 윤우엄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님의 한마디에 모든 걸 이룬 것 같았어요. 이제 와서 지금까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아버님은 처음으로 제게 고맙다고 하셨죠. 형님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표정 관리를 못했고요. 정말 난생 처음 고소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서, 축하해. 아들 덕분에 아버님한테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아주 행제했네. 원래 같으면 아버님 눈도 못 마주쳤을 텐데. 감사해요, 형님. 아영이도 윤우처럼 좋은 대학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영이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 그렇죠? 걱정 마세요, 형님. 형님한텐 아연이도 있잖아요. 아연이가 서울대 의대에 들어가 주겠죠, 뭐. 그런 걱정 푹 놓으셔도 되잖아요. 전 그럼 이만. 뭐? 동서, 말 다 했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우리 아연이 얼마나 대학 잘 가는지 두고 보자고. 내가 너 코 납작하게 할 거야. 형님의 약을 바짝 올려놨습니다. 얼마나 고소하던지. 그리고 그의 구정이 되었어요. 아버님은 한 해 한 해 저희에게 세뱃돈을 주시지만 저는 받아본 적 없는 세뱃돈이었어요. 아버님이 한 말씀 하셨죠. 그 말에 형님들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아주 크게 말이죠. 저 역시도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이야기는 명절 세뱃돈을 학력 순서대로 준다는 말이었죠.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이번 명절에 학력 순서대로 세뱃돈을 줄 거다.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할 거 없이 전부 다 말이야. 그런 줄 알고 있어. 어머머, 학력 순서요? 그럼 중졸인 동서는 도대체 얼마나 주시려고? 에이, 너무하셨다, 아버님. 동서, 안 그래? 어머, 그러게요. 우리 동서 얼마나 주실지가 제일 기대되는데요? 아버님, 장난 너무 짓궂으시다. 이제 애들도 컸는데. 역시는 역시였어요. 아무리 아들을 좋은 대학 보내놔도 아버님한테는 전 중졸 며느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형님은 그럴 줄 알았다며 둘째 형님과 박장대소를 하는데 한편으로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제 아들도 그 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이 상한 채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차례대로 세배를 올렸어요. 형님들은 아버님에게 돈 봉투를 받고 싱글벙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저의 차례가 되어
제 앞에 봉투를 내미는 시아버님. 전 뜯지 않았어요. 형님들이 비아냥될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형님들이 뜯어보라고 성화를 하는 바람에 결국 아버님이 주신 세배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놀라운 것이 있었죠. 뜯어봐, 동서. 그래도 아버님이 주신 건데 앞에서 오픈은 해야지, 안 그래? 우리도 다 뜯었잖아. 동서는 얼마야? 어? 그러게요. 동서, 얼른 열어봐. 이거 예의 아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특별히 챙겨주신 설날 보너스인데 얼른 열어봐. 어머, 이건 집문서 아니에요, 아버님? 어떻게 이런 집문서를 저에게... 아니, 여기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는 광교 아파트잖아요. 아버님은 저에게 집문서를 주셨습니다. 형님들에겐 각 100만 원씩, 그리고 저에겐 광교의 아파트 하나를 선뜻 주셨죠. 전 너무 놀란 나머지 이게 맞는 건지 형님들과 바뀐 게 아닌지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아버님은 제 모습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막내야. 내가 너무 무심했지? 처음엔 정말 중졸이어서 싫었단다. 하지만 널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네 마음, 꾸준함,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손자가 훌륭하게 자란 것도 다 네 덕분이더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지? 미안하다. 이걸로 네 마음이 풀리진 않겠지만 이 못난 시애비를 용서해 주겠니? 앞으로 뭐든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할 거 없이 나한텐 다 똑같은 며느리다. 그것만 알아두렴. 많이 서러웠지? 참 미안하다. 내가 진작 너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아버님, 제가 이걸 받아도 되나요? 그저 전 제가 주어진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 과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의 말에 정말 폭풍 오열을 했어요. 형님들은 집문서를 보자마자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요. 이런 법은 없다면서요. 그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았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전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아들이 꼭 껴안아 주었죠. 집문서라뇨? 그것도 광교 아파트를?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님, 저희는요? 그럼 저희도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아니, 너무하세요. 어떻게 동서한테만 집문서를 주실 수 있어요? 상도가 있지. 그것도 막내를.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형님들은 그동안 편하게 누릴 거 누리셨잖아요. 욕심 좀 그만 내세요. 그래, 어미 말이 맞다. 욕심이 과하면 달이 나는 법이지. 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욕심이 덕지덕지. 너 욕심 챙기기 전에 니네 아이들이나 똑바로 키워, 이것들아. 너 크네. 아영이는 대학 망쳤어도 아연이 대학 망치는 날엔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알겠어? 그리고 이제부터 이 집의 중졸 며느리라고 입에 올리는 사람은 내가 요절을 낼 줄 알아.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그 입 다물어. 아니, 그래도 그렇죠. 아버님, 이건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요? 저 아직 아연이 남았는데 그땐 뭘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크네. 큰소리 치는 거냐 지금? 어디 한번 보자. 네가 얼마나 아연이 대학 가는데 노력을 하는지. 너 지금 하는 거 보면 안 봐도 훤해. 시아버지의 고함에 형님들은 조용해졌죠. 그리고 씩씩대고만 있었어요. 전 꿈에도 그리던 분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에게 인정도 받았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무엇보다 집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아버님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
정말 감격스러웠죠. 저흰 그렇게 이사를 나왔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아버님께 전화가 오곤 해요. 제가 해준 전골이 그렇게도 드시고 싶다고. 결혼 20년 만에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형님들은 그 후에도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이젠 별로 보지도 않을 뿐더러 형님 막내 아들마저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집에서 씩소리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유산으로 형제 셋이 똑같이 재산을 배분받았습니다. 형님들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했지만 이젠 어찌할 도리가 없었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시댁에 모일 때마다 저희 아들 때문에 제 어깨가 얼마나 으쓱한지 몰라요. 아들은 무사히 졸업하여 의사가 됐거든요. 엄마가 석박사가 아니어서 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는데 그와 별개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니 제 인생은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쭉 써내려 가다 보니 그 많은 서름 정말 어떻게 견뎠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바쁜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